자, 오늘 실질적으로는 소설 첫 시간인 거라서 아주 자세한 개반적인까지는 못하고 다른 방 수능반 할 때는 그때 인물 성격 지시 방법을 했어요. 그거 정리하고 간단하게 영어 같은 거 언급하고 진행할게. 자,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같이 한번 이거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중심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자, 소설의 3요소 뭐해? 이거 대답 잘 못해주더라. 우리 알고면 소설의 3요소 언급한 적 있던가요? 머릿속에 인물, 사건, 배경 떠오르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구성의 3요소. 자, 인물, 사건, 배경 그거는 구성의 3요소예요. 제가 물어본 건 소설의 3요소. 모든 글의 기본적인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예요. 소설의 3요소 뭐예요? 주제, 구성, 문체. 수필의 3요소는 뭐예요? 근데 모든 글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 구성, 문체. 그럼 수필의 3요소 뭐예요? 주제, 구성, 문체예요. 자, 그 구성의 3요소가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체의 3요소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죠?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의 3요소, 서술, 묘사, 대화예요. 요거 중심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그게 갑자기 왜냐면 요거 타고 좀 타고 자, 요거 연결 다시 한번 이따 질문해 볼게요. 자, 다른 거 잠깐 기본적인 건 언급하고 굳이만 안 적으셔도 되고. 자, 소설의 구성 단계가 있죠.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러잖아. 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무엇에 따라 바뀌게 될까요? 소설의 구성 단계가 결정되는 건 무엇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 자, 발단, 갈등이 암시돼요. 전개, 갈등이 시작돼요. 위기, 갈등 고조. 절정, 갈등 최고조. 결말, 갈등 해소예요. 다 뭐가 들어가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서 방금? 갈등 암시, 갈등 시작, 갈등 고조, 갈등 최고조, 갈등 해소. 갈등 들어가죠? 그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 구성 단계는 무엇에 따라 바뀐다? 갈등. 갈등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소설 구성 단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어딜까요? 어떤 새끼가 둘이 싸워.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주제예요. 결말에서 주제가 확연히 드러날 것 같지는 안 그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에서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절정이에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너무 돌아가나?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춘향전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그 상해가 숙제가 좀 있나? 자, 춘향전 주제 뭐예요? 춘향전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저 새끼가 나를 모르고 그죠? 자, 앉으세요. 춘향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이거는 중학교 학생용 주제예요. 그거 진짜 주제 아니에요? 우리는 고딩이잖아요. 그리고 고3쯤이면 이제 지식인이야. 응? 저희 혹시 춘향전 주제 혹시 아세요? 근데 춘향이가 전형적 인물이에요? 개성적 인물이에요? 이거 설명 안 해서 모를까요? 아시죠? 전형적 인물은 자기가 속한 계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 자기가 속한 계층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성적 인물. 여기 170쪽인데요. 소설 개관을 잠깐 먼저 하고 있어요. 응? 뭐야? 이거 들은 적 있지 않아요? 성격 제시한 거? 해줬죠? 이거 한 10분 정도 중독될 것 같은데. 다 처음이라. 응? 뭐 하나 말했어? 춘향전사 말했죠? 춘향전에 춘향이 전형적 인물이에요? 개성적 인물이에요? 그 얘기는 안 했죠? 전형일까요? 개성일까요? 제가 물어보는 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틀려요.
조선시대 여인으로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죠. 그래서 전형적 인물이에요. 근데 원래 춘향이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지가 기생하기 싫다고 기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법이 그래. 엄마가 기생이면 얘도 기생이 돼야 돼. 지가 멋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신문사였잖아요, 조선시대는. 응? 근데 사또가 와가지고 수천 들라고 하는데 수천 거절하죠? 직무유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기생 아니라고 지가 안 할 거라고 뻗대받칠 필요 없어요. 기생인 거예요. 응? 그래서 개성적 인물들. 전형이지만 동시에 개성적 인물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춘향전이. 춘향전이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근대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춘향전의 영향을 받아서 다 염정소설은 다 춘향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드라마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춘향전 구조인 거예요. 갖고 있는 건데 자 거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가 되게 열려고 그럴 것 같잖아요. 고상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춘향이 성질이 더러워요. 되게 세다. 너무 돌아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처음이 아니죠. 몽룡이가 아버지가 승진이 돼가지고 집안이 다시 한양으로 가게 돼요. 그럴 때 그 몽룡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사실은 여자친구 생겼는데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 엄마가 황당하죠? 16밖에 안 된 새끼가 응? 아빠 부임지 와가지고 기집질하고 있으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너 이 새끼야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기생하고 썸씽 있었다는 거 소문나면 너 교수도 못 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춘향이하고 헤어지려고 춘향이한테 가서 춘향아 미안하다 우리 아빠 승진하셨는데 거기까지 좋죠? 응? 나 서울로 가게 됐어 이별해야 돼 하니까 춘향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예상하고 달라요? 당연하지 가셔야죠. 응? 근데 나 너 못 데리고 혼자 가야 돼. 당연하죠. 이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가시는 거 맞지. 어떻게 내가 따라가냐? 일단 포기한 건 아니고 일단 올라가셔가지고 본집 옆에 집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16인데 양반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라가가지고 거기 있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시면 돼요. 자기는 기생임을 아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아니거든. 몽룡이가 그게 아니고 잠깐 헤어지는 게 아니고 너랑 내가 교수도 못한데 너랑 만나면 그래서 굿바이를 해야 돼. 영원히 결별해야 해. 하니까 춘향이가 이렇게 새초롬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에이 장난이지? 그래. 그러니까 눈빛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몽룡이가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담이거든. 춘향이가 그 땅바닥을 손바닥 막 치고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다가 눈을 싹 닫고 다시 쓱 쳐다봐요. 장난이지? 그래. 그렇게 3번을 해요. 응?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하세요. 여자친구가 쓱 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오면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떠날 수 있겠어요? 별로 생각. 나는 되게 무섭던데. 여러분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를 알지 모르겠는데 그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미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쟤한테 칼침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을 때 월매가 와가지고 2차 계약서를 써요. 각서를 써요.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제 의식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단락이 어디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해가 장급제해가지고 어사가 돼서 오잖아요. 어사 출두하기 전날 춘향이를 보러 가요. 원래 절정부는 원래는 어사 출두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원래는 절정부고 주제 의식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춘향전의 경우에는 전날 옥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춘향이한테 찾아갔는데 몽룡이가 거짓골로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춘향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이랑 다 팔아가지고 서방님 음식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옷, 장, 뭐 이런 거 있지 장롱 이런 거, 비녀 이런 거 팔아가지고 옷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응? 그리고 선산발치에 좀 묻어주세요. 사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춘향전에 여러 가지 판본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 어떤 판본이 있냐면 가가지고 목룡이가 우리 집 망했어. 나는 과거도 보고 거짓했다. 이렇게 하니까 춘향이가 쓱 보다가 아까처럼 머리 막 뜯고 벽에도 머리 부딪혀요. 가슴 막 쥐어 뜯고 막 이러면서 신세 져줬다고. 그 춘향이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목룡이를 꼬셔가지고 꼬신 거예요. 응? 왔다 갔다 하면서 꼬신 거다 그랬다면서 꼬셔가지고 신분 상승하려고 했던 게 진짜 주제였던 거예요.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망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막 찍고 부딪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춘향의 행동을 보면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랑도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걸로 봐서는 목적은 신분 상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하면 이거는 중학교식 주제, 표면적 주제예요. 진짜 주제는 이렇게 막 찍고 부딪히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통한 인간 해방, 이게 진짜 수련되는 주제예요. 우리 고등학생일 때 이쪽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했어요? 소설의 주제는 어디서 명확히 드러난다고요? 절정. 왜 절정에서 드러나냐? 왜 싸우는지가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갈등이 원인. 여러분들이 소설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응?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여러분들 근데 그 고전소설 읽다 보면 호칭어 지칭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인물이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호칭어 지칭어 어휘 겨울방학 때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다운받던 거 해가지고 제가 들었었는데 응? 그 다운 오늘 필요하신 분이 이따 얘기하시고 그런 거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응? 가기 전에 요것만 하고 오늘 아마 소설 하나 끝날 것 같긴 한데 다른 반 성격 제시 방법 했으니까 요거는 제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아까 소설의 삼요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소설의 삼요소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삼요소가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자, 그중에 인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왜 영어 타령이야 씨. 그거 아셔야 돼. 자, 인물 영어로 뭐예요? 캐릭터. 캐릭터를 번역하면 뭐예요? 인물. 근데 캐릭터 다른 뜻도 있죠? 캐릭터는 보통 뭐라고 쓰이죠? 성격이라고 쓰이죠? 캐릭터는 성격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격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 인물할 때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사람이 캐릭터가 아니에요. 성격이 캐릭터지. 그래서 사람만 인물이 아니고 사람 이외의 것들도 인물이에요. 강아지, 나무, 꽃 이런 것들도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 중독돼서 좀 재미없겠다. 하지만 좀 같이 할게요. 자, 그런 소설 무슨 소설? 왠지 저기 있구나. 우화 소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자, 인물, 성격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 말할 때 인물의 성격 또는 심리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성격과 심리도 사실은 동일한 건 아닐 텐데 그냥 문제 풀 때 크게 봐서 동일하게 보셔도 돼요. 우리 날씨하고 기후가 다르죠? 다르죠? 날씨는 그날그날의 구체적인 기상현상이라고 하면 기후라고 하는 건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죠? 성격은 일반화된 거예요. 심리는 그때그때 마음이 그래도 다를 수 있죠. 그럼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다가는 사건의 전개 방법을 정리할 건데 얘랑 방법은 동일해요. 용어만 달라요. 우측에 길게 옆에서 적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용어부터 해봅시다. 자,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 다른 말로 말하기. 아, 필기를 여기는 좀 아니면 앞에 이런데 여기인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데다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전체 해당되는 거니까 앞뒤 메모지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총 8줄 정도 필요해요. 8줄 정도. 말하기. 그 다음에 텔링이라고도 하는데 내신에서는 텔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고3
수능시험에서는 태능이라는 말 안 나와요. 자존심이에요. 어? 이게 자체가 외국에서 넘어온 이론 용어이긴 하지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자 학생들이 자꾸 못 외워서 그 첫 글자 딸 수 있게끔 순서를 좀 바꿨어요. 분석적 제시 쓰실 때 여기는 쉼표예요. 여기 쉼표고 여기는 가운데 점 중점이에요. 분석적, 해설적, 요약적 제시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건 어떻게 읽는 거냐면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적 제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말하기라고 하는 것 직접 조성적 제시 방법, 말하기 용어는 이거는 자체가 하나의 용어예요. 반면에 분석적은 뒤에 제시가 붙어야 돼요.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적 제시 되죠? 자, 요거를 사건 전개 방법 뭐로 하면 얘는 요약적 서술이라고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용어 몰라가지고 못 풀면 안 돼요. 자, 하도 못 외워서 좀 유치하지만 첫 글자 따서 정말 분해요. 유치하죠? 정말 분해요라는 느낌으로 정말 분해요. 이렇게 사투리 테스트 해봤어요. 용어 외우시고. 자, 요거는 서술자의 직접적 원래는 서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서술자라는 말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어감이 있어서 그냥 설명해볼게요.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설명이 아니고 서술 그래야 맞아요. 이렇게 누구누구는 마음씨가 곱고 착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자, 하나 더 정리할게. 여기 두 줄 더 쓸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앞으로 한 네 줄, 하나, 둘, 다섯 줄 정도 필요해요. 자,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심리적 거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물과 독자의 거리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카메라가 이쪽에 안 잡히니까 지금 그리는 건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갖고 계세요. 자, 인물, 그 다음에 사건 이런 게 있을 때 자, 그거를 서술자가 보고 그 본 것을 서술자는 밖에서 상관없는데 이거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서술자가 독자가 글을 읽으면 또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얘는 곧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인물과 서술자, 인물과 독자를 다룰 거니까 사건은 뺄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빼고 자, 또 약속이에요. 다른 말 없이 선택지에 그냥 인물이라고 나왔어요. 인물은 누구예요? 저하고 약속이 아니고 우리 시험 볼 때 그렇게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이 인물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주인공을 뜻해요. 만약에 특정 부분에 밑줄이 쳐 있다, 대화에 밑줄 쳐 있거나 행동에 밑줄 쳐 있다, 그럼 그 말을 한 사람,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말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선택지에 뭐 인물과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주인공은 뜻해요. 아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머릿속에 일단 가운데 서술자를 끼워놓고 왼쪽에 인물, 오른쪽에 독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서술자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하고 같고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인물과 독자의 거리하고 반비례해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서술자 인물과 가깝고
서술자 인물이 가까우면 인물과 독자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가요? 안 가죠? 이해 안 되는 걸 이해가 안 되면 외울 수도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자, 방법을 바꿀 거예요. 자, 서술자가 이거는 익히셔야 돼요. 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어요. 속마음을 다 표현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 속마음을 다 알아. 그럼 내가 친구랑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속마음을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걔 소원이 뭔지 다 알아. 뭐가 되고 싶은지 다 알아요.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가까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꼴답을 해야죠. 그냥 관찰한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먼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알아요. 그거를 독자에게 전달해준다. 그러면 독자는 서술자가 말해주는 걸 전적으로 다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독자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쨌든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해줄 때 독자는 서술자의 말을 다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독자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얘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물과 독자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먼 거예요. 그 만약에 아까 서술자가 인물을 묘사만 해주고 심리를 몰라요. 대개는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가 그러는데요. 서술자 인물의 심리를 몰라. 관찰만 했어. 가깝다고요, 멀다고요? 인물과 서술자? 멀다.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 못하죠? 그럼 독자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왜 얼굴이 빨개졌지? 왜 주먹을 부르르 떨지? 이런 건 독자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독자가 인물하고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인이 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머릿속에 이 생각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가운데 있다. 지금 거리 문제를 많이 내진 않아요. 거의 못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기본 원리만 알고.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자, 직접적 성격 제시 방법은요. 서술자가 인물이 성격이 어떻다. 심술이 하나, 심술보가 붙어서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서 고약했다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괴로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심리를 써줘요. 응? 그러면 서술자 인물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럼 서술자 인물 가깝다고 해야 돼요, 멀다고 해야 돼요? 가깝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인물과 독자. 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다 말해줘. 그럼 독자는 서술자 말만 들으면 되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단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자, 그림 좀 보셔야 돼요. 얘랑 가까우면 얘도 가깝다고 그랬죠. 얘는 멀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자, 아까 다른 말 없이 인물 그럼 누굴 뜻한다고요? 주인공. 그죠? 그럼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그 누구예요? 주인공이니까 얘가 인물이에요. 물론 다른 인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말 없이 인물은 주인공이니까 서술자 인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가까우면 얘도 가까워. 그러면 얘는 멀어. 이거 말이 돼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우면 얘도 가까워야죠. 그죠? 거리가 없지 사실은. 얘하고 얘는 거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요거는 가까운 거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내지 않고요. 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가깝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독자에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에게 신뢰감, 친밀감까지 볼까요? 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응? 이런 말 중에요. 1인칭 주인공 이쪽 거의 같이 개정했는데 주인공, 신뢰감, 친밀감을 다시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간접적 성격지수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용어는 풀로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거의 같은 뜻을 쓰긴 하는데 명시적 제시, 직접적 제시 이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용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 따옴표 안에 가르쳐야지요, 교육해야지요 이런 말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쳐요. 잘 드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큰 따옴표 안에 이 방식에 무정이 나오는 거예요. 큰 따옴표 대화 안에 가르쳐야지요, 교육해야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육의 필요성, 근대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주제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대화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나 전개 방법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개 방법 자체는 이게 아니에요. 이쪽 걸로 가야 돼요. 조금 더 헷갈리는 얘는 극적 전개라고 해요. 자, 조금 헷갈리는 거야. 자, 못 알아듣으셨구나. 자, 이거 하고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일단 용어부터 여보세요. 자, 간접적 성격지수 방법 보여주기. 지금 표정들 보니까 잘 이해 못했어. 자, 보여주기. 자, 원래 맨 끝에 극자를 썼었는데 극적 제시를 끝에 썼었는데 간보 극장 그 첫 글자를 따기 위해서 앞으로 당겼어요. 자, 여기도 쉼표예요. 여기 쉼표고 극적 중점이에요. 가운데 점. 극적 장면적 제시 라고 하고요. 얘를 사건 전개 방법으로 할 때에는 극적 전개라는 말을 써요. 극적 전개라는 말을 쓰고요. 요거는 첫 글자를 따서 간보 극장 뭐 이런 극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극장이라는 말은 단어는 우리가 아니까 연복극장이라는 게 들어보셨을까? 그래서 뭐 그런 극장이 있었어요. 간보극장 했어요. 자, 요거는 인물의 작품 속 인물의 대화. 쉼표예요. 대화. 행동 다음에는 중점이에요. 가운데점이에요. 행동. 외양은 겉모습이에요. 묘사.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대화와 묘사예요. 대화와 묘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대화와 행동 묘사 정도? 외양 되긴 되는데 저번엔 대화와 행동 묘사에 묶여 쳤었는데 엄연히 따지면 요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이제 대화하고 행동에다가 물결치는 이유는 우리 그 희곡 있잖아요. 희곡을 공연하면 연극이죠. 희곡은 뭘로 진행되죠? 연극은 뭘로 진행돼요? 인물들의 대화. 그 다음에 연기가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곡에 진행되는 요소는 대화와 행동이에요. 그 두 개를 뽑아서 극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극적 전개라고 하고
극적 제시라고 하고 이를 극적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할 때 그게 뭐예요? 반전 이거 아니에요. 대화, 행동,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극적인 요소는 대화와 행동,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극적이다 우리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극적이야. 예를 들면 뭐 뭔가 반전이 있고 뭐 이럴 때 극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특징들이 그런 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그게 핵심 요소는 대화와 행동이에요. 대화와 행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극적 제시. 지금 외우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극적 제시, 극적 전개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라고 하는 건 신문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시간, 공간 이런 걸 묶어서 장면이라고 해. 보통 용어이기도 해. 근데 그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말하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장면이에요. 스크린 한번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치 보여주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라고도 하고 장면도 뜻이라고 해요.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인물의 대화,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어떠어떠하다 하고 바로 쓰지 않아요. 그냥 암시만 해줘요. 그 독자가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물과 서술자 쓰고 인물과 독자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자, 지금 거리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아까 요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자, 요거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행동이라든가 대화하는 거라든가 걸 관찰하는 것만 보여만 주는 거예요. 속마음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서술자 인물의 거리를 가깝다고 하겠어요? 멀다고 해야 되겠어요? 속마음은 몰라. 멀다고 그래야죠? 속마음을 모르니까 멀다. 반면 여기는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써주지 않다 보니까 독자가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깝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볼까요? 가깝다, 멀다, 가깝다 반대죠? 그죠?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잘 이해, 눈빛들을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자, 큰 따옴표 이어져요.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 보낼 필요 없고요.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손 딱 봤는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전소설이다. 이게 평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게 나올 수 있는데요. 수능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점수 주려고 주는 선택지들도 일부 있어요.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고전소설 배웠어요. 그런데 자, 사건이 순서대로 가는 걸 무슨 구성? 순차적 구성, 순행적 구성, 그죠? 평면적 구성 그렇게 하잖아요. 사건이 뒤집어지면 역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 입체적 구성 그래요. 동시에 진행되면 병치라고 해요. 사건의 병치. 고전소설의 사건의 병치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건의 병치를 다루려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그 백합선전이라는 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이 길에서 만나요. 그 남자가 여자 주인공에게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백합선, 학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프로포즈를 쓴 거예요. 미친 새끼 지나가서 처음 만났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자도 그걸 받아요. 갖고 가서 그걸 딱 펼쳐봤더니 프로포즈였던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집 안 가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돼요. 자,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헤어져서 가잖아. 그 남자는 남자 집으로 가고 있고, 중국이다. 여기는 몇백 킬로씩 가다가 길 잘못 들었네. 그리고 틀어야 되는 곳이잖아. 좀 넓잖아. 자,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몇백 킬로 떠난 그 곳에서 벌어진 사건 이거를 한쪽을 쓰다 보면 이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가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는 데까지를 써줘요. 그 다음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쪽에서 여자가 그 헤어진 시점 다시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아빠가 무슨 뭐 이상한 새끼하고 결혼하라고 프로포즈 갖고 온 거예요. 그 남자하고 등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왼쪽 벌어진 사건 다음에 이걸 썼지만 사실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건의 병치 그래, 병치. 근데 이거를 시험에 실제로 내려면 이쪽도 써주고 이쪽도 써줘야 되잖아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 써주기 쉽지 않아요. 물론 중약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고도소리 나오면 흘러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봤는데 시간 흐른 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거의 100% 맞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딱 눈을 봤는데 큰 탑이 땅땅땅땅 있어. 그러면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극적 전개. 큰 탑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서술일 수도 있고 묘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큰 탐표가 있는 건 고민이 안 되겠지. 큰 탐표 없는 게 고민이겠지. 그죠? 그거는 묘사일 수도 있지만 서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서술과 묘사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섞여 있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자, 170쪽 잠깐 봐보세요. 170쪽에 A 파트 있죠? 170 잠깐 봐보세요. 170쪽. A 파트 보시면 A 파트 이따 좀 전에 다시 볼 거예요. 조금 더 다시 필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닌데 170쪽 잠깐 보고 올게요. 그 A 파트 위쪽으로 보면 큰 덤표가 있죠. B 파트 171쪽. B 파트 아래쪽에 큰 덤표 좀 많이 있죠? 그죠? A와 B에는 큰 덤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 A와 B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둘 중에 A와 B는 요약적 서술이에요. 그럼 A 위와 B 밑에는 뭐예요? 극적 전개. 이왕 옮기면 쓰고 갈까요? 그 A 파트 위에 한 6번째 줄에 보면 늙은 영감이 써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다가 대화 화살표 극적 전개. 대화 화살표 극적 전개. 대화 화살표 극적 전개. 어디냐면 꼭 어디 한 군 위치 정할 필요는 없고 6째 줄 이 밑으로 적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A 파트에도 적을까요? A 파트에도 적을게요. 요약적 서술. B도 요약적 서술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밑에는 대화를 통한 극적 전개. 대화를 통한 극적 전개. 그럼 되시죠? 되시죠? 자, 여기 다시 와보세요. 필기하던 거 다시 와보세요. 자, 요약적 서술을 하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10년 동안 일어난 일도 확 줄여가지고 써줄 수 있어요. 누구랑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누구랑 결혼해서 몇 년 가서 잘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빨라요. 생동감은 약해요. 네. 반면에 자, 요거는 전개가 느려요. 전개가 느리다라는 걸 전개를 지연시킨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늦춘다 이런 뜻이에요. 생동감은 강해. 단 이런 게 중요해요. 오늘 이따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유예할 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직 유예는 안 풀었으니까 춘향가에서 어사출두할 때 어사출두야 뭐 암행어사 암행어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암행어사 이러면서 사방사방 뛰어들어오면 그
동원이 아주 난장판이 돼요. 사토새끼 도망가고 막, 응? 뭐 이쪽에서 도망가다 자빠지고 부딪히고 막 이래. 이거를 그 큰 따옴표를 쳐가지고 한 3글자, 4글자씩 아이쿠 어이쿠 어이쿠 이러면서 뭐 대가리야 뭐 머리야 이러면서 나가요. 뭐 너도 너댕그러지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대화가 짧게 행동문서도 짧게 가요. 자, 이럴 때 질문 전개 속도 빨라요 느려요? 자, 장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쪽에서 아이쿠야 대가리야 입 터졌네 머리 터졌네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전개 속도 빨라요 느려요? 빠른 느낌이죠? 아니에요? 전개는 그러나 느린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개는 여전히 느려요. 이게 보세요. 여기 한 장면 카메라가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진 새끼, 넘어진 놈, 자빠진 놈, 엎어진 놈 이걸 잡아준 일일이 사실 이게 1, 2초 안에 이루어진 일인 건데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찍는다면 그죠? 그 전개 속도는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니까 느린 거예요. 근데 뭐가 느낌이 빠른 느낌이죠? 이럴 때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 문장이 짧게 갈 때, 짧은 문장으로 이어질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긴박하다, 급박하다, 긴박감, 급박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중요해요. 짧은 문장일 때 긴박하다, 급박하다. 여기 있는 전개 빠르다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따 오상훈의 유해라는 소설 나올 건데 그 유해 나올 때 사형 집행당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문장이 되게 짧게 나와요. 어느 정도 돼야 짧은 건가요? 궁금하다면 문제 푸실 때 왼쪽 이렇게 오른쪽 다 있잖아요. 한 줄에 맞춤표가 만약에 2개 이상 있다. 그럼 짧은 문장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간결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긴박감, 급박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용어는 기본적인 용어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부파산 볼게요. 부파산 가는데 중간중간 제가 연습 좀 하고 173쪽에 4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173쪽에 4번 문제. 자, 뭐 상현아 이제 진행할게요. 독서 지문을 읽으시든 뭐 문학 지문을 읽으시든 읽을 때 제시문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건 뭐 각자 자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어떤 인간들이 자꾸 돌아오겠지만 인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구나. 자, 여러분들 생각나? 우리 그 6월 첫날이잖아요, 그죠? 모의고사가 6월 1일인가요? 그죠? 그러면 30일만 했다, 그죠? 그러면 중간고사 들어가기 아마 5월 셋째 주죠, 넷째 주부터 들어가지 않을까요? 애매한 시점이긴 한데 그 5월 한 달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내신은 내신이고 수능 책은 가능한 끝낼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해야 돼요. 불가할까요? 좀 많긴 많아요. 7월 한 2-3주? 여기까지 끝내야지 그래도. 가능한 끝내려고 노력해보세요. 최소한 현대시, 고전시 이 정도 끝내야죠. 간략복합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실전평까지 해서 그건 꼭 끝내시고 끝내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보통 제시문 먼저 보고 문제 푼다. 자, 손 들어보세요. 제시문 보고 문제 푼다. 하나요? 그럼 나머지 다 문제 보고 제시문 푸는 거예요? 문제 보고 제시문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재영이? 그래요? 상황이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그래? 야, 혼자 능력자인데?
그 인간 그 선생님이 뭐 사람 요즘 그 얘기한 거 있고 독서를 할 때 어려운 거를 먼저 풀어라. 머리가 쌩쌩할 때. 그래서 독서를 먼저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제시문을 먼저 읽고 이해를 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게 선생님 거니까 제시문 먼저 읽는 게 맞아.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해요. 어? 그리고 또 열에 한두 명이 이름 튀겨서 끼지. 독서를 먼저 풀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자기 맞게끔 하세요. 그 사람 논리는 그거거든. 머리가 쌩쌩하게 돌아갈 때 집중력이 좋을 때 독서를 해라. 이거예요. 문학은 익숙하니까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도 빨리 풀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난 절대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수능장 가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이 이 긴장을 많이 해요.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요. 제가 그때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제 제자 중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실력 정말 좋아요. 정말 성실해요. 시험장에만 가면 얘가 백지가 돼요. 내신에서도 그렇죠. 내신에서요. 얘기한 적 있죠? 내신 보기 한 달 전에 이미 100점이에요. 준비가 완벽해요. 근데 그 한 달부터 내신으로 가서 점점 떨어져요. 그 내신은 80점 맞아와요. 그리고 딱 끝나자면 다시 보면 또 100점이에요. 3년 내내 그래요. 그리고 수능장 가면 더해요. 더해가지고 쉬운 걸 푼다고 해서 머리가 이게 팽팽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걸 하고 자신 있는 걸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요.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학생이 그 얘기 하길래 거꾸로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쉬운 것부터 풀어요? 어려운 것부터 풀어요? 어때요?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왜 국어는 어려운 것도 풀어야 되냐? 웃기지 않아요? 기준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쌩쌩 돌아갈 때 어려운 거 할 거면 수학도 어려운 것도 풀어야지. 쌩쌩 돌아갈 때. 모르는 문제는 좀 다른 얘기인가? 근데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조금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 있는 것도 푸는 거예요. 특히 수능자에 가면 자신 있는 것도 풀어야지. 미친 새끼가 다른 때는 풀었는데도 문학부터 풀고 하던 새끼가 수능장에 가가지고는 독서 브레튼 우즈 체제 나오는 때가 있어서 재작년인가요? 그 딱 봤는데 어렵더래.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원래 이렇게 98,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런 애들. 응? 근데 가가지고는 다른 데 시켰는데 잘 풀더니만 그날만 딱 수능날만 딱 가가지고 독서를 딱 봤더니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독서로 점수가 갈릴 거야 하고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그 근본이 이걸 푼 거예요. 그러니까 20몇 분이 지나는데 25분이 지나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차 싶더래요. 아차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문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미 30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심리가 불안해져가지고 원래 다 맞던 거를 찍찍찍 몇 개가 나간 거예요. 그 바람에 평상시 8등은 맞던 애하고 점수가 1점 차로 줄어들었어요. 78점 맞아도 2등은 맞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나는 걔 만점 받아올 줄 알았거든요. 응? 근데 78이야. 평상시 8등은 맞던 새끼는 77 맞았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어려운 그림들도 벌어져요. 화작 집중하고, 문학 최대한 집중해서 풀고, 독서 푸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걸 마지막 기간에 연습해가지고 다 못 풀었어요. 여전히 다 못 풀었는데 쉬운 것 중심으로 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 맞춘 거야. 평상시 자기 점수도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최고 등급인 거지. 제가 좀 돌아가긴 했지만, 자, 문학만 풀 거냐, 독서만 풀 거냐, 뭐 연습을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독서도 좋고 문학도 좋고. 근데 제 생각은 익숙한 거. 근데 처음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고전 시가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제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고전 시가가 너무 쉬우니까 좋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풀 수 있으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고전시가가 넓은 영역의 고전시가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50%가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익숙한 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해놔가지고 안 보고도 풀 수,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수능에 갔을 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고2 학생한테 수능, 그해 수능 주면 뭐가 어렵니? 그러면 걔들은 문학이 어렵다고 해요. 1등급 애들 해라고 하면. 근데 고3은 뭐가 어렵다고 하냐? 독서가 어렵다고 해요. 문학은 쉬웠대요. 이 새끼 봐라. 자, 이런 얘기도 중요해. 어? 뭐, 오늘이야 이런 얘기 하지 언제 또 하겠냐? 상에 물 한 잔 마시고 와요? 어? 자, 여기 카메라에 이름 들어가 있는 말 안 할게요. 자, 내가 뭐 하다 하냐? 뭔 얘기지? 아이, 칸나. 처음에 한 5분 되게 긴장되거든요? 그럴 때 고전 시간을 내가 짧잖아요. 문제도 적고 빠르게 풀 수 있게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5분, 7분 하다가 워밍업이 된 다음에 화작 풀고 엄매를 풀든 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문학, 독서로 독서 외우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문학도 꼭 보면 다 읽고 할 필요는 없어요. 통념들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되게 그래요. EBS든 인강이든 등등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에는 원래 수능은 본문을 다 이해하면 풀리게끔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본문을 꼼꼼히 읽으세요. 그동안의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보기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얻어내시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보통 수능은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겨울방학 때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고 이래서 그래서 멈췄었는데 자 후반부로 갈수록 풀이법은 필요해요. 수능에 다가가면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에 못 읽거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본문 먼저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각 학교에 고3 중에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거야. 어쩌다 한두 명. 응? 고3 중에도 나보다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건 아니겠다. 저도 빠르게 풀 때는 40분, 45분에 풀 때가 있긴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뭐 800대, 500대 이런 건 통과를 했었겠죠? 응? 근데 지금 솔직히 40분, 50분 못 풀 것 같은데 질문도 어려워졌지만 학생들 중에도 가끔 60분, 55분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다 맞아요. 60분에 풀어 그러면 못 푸는데요. 그냥 80분 주고 풀면 55분 안에 풀어요. 그래서 빠르게 푸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 소수잖아요. 거의 시간이 진짜 빡빡하게 모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일단 푸는 계속 하시면 후반부에는 속도가 그렇게 나긴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본문 먼저 읽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습도 하세요. 정보가 가장 많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뒤 문제를 비교하면서 활용하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보기 문제는 되게 3점짜리라면 만약에 자체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답이 나오면 나머지를 이용해서 앞에 문제, 뒤에 문제 푸는 거예요. 평상시 그 연습하세요. 응? 자, 우리 일단 4번 잠깐 볼게. 4번 두파사. 자, 제가 너무 많이 돌아갔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물론 소설도 이제 갈등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 4번 두파사 앞뒤에 낙표라고 해요. 기억자 붙었죠? 이렇게. 요거는 낙표라고 하는데 요거는 작품 제목을 뜻해요. 소설이라고 뜻해요. 소설 두파사는 해방 후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 하게 된 정의의 모친과 그녀의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얽힌 인물들을 통해 자 시대적 배경 언제예요? 해방 후. 우리나라 해방 후에 시대상 되게 혼란했잖아요. 친일파, 소련파, 미국파,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싸웠잖아요. 그 해방 후에 여기저기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 하게 된 정의의 모친과 그녀의 구멍가게를 중심한 얽힌 인물들을 통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등 자본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해방 이후의 혼란한 사회상, 이게 주제네요.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얘가 주제예요.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때는 못 살던 시대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작품에는 두 번째 달라 볼게요. 작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 돈벌이에 매달리며 오랜 친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이속을 차린 오기의 밑줄 쳐볼까요? 자, 과거와는 다르게 해서 또 오기까지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자,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면 실제로는 과거 이야기는 잠깐 몇 줄 요약적 서술로 나와요. 그 인물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입체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오기민은 그냥 고리대금업자로 그냥 보시면 돼요. 과거에 비교해서 그랬다는 건데, 자, 이따가 연결하려고 밑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오김과 정리의 모친 사이의 금전 관계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직 교장 등이 등장한다. 자, 여기에 정예모라고 나와요. 얘들아, 정예모 딸이 있어요. 딸이. 딸 이름이 뭘까요? 상당히 눈치챈 것 같아. 가끔 이름 대답 못하는 애들 있더라. 정예죠. 정예 엄마예요. 이걸 잘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자, 정예 엄마고요. 정예 엄마의 친구가 오김이라는 애가 있어요. 오김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일제 식민지학 때 임에도 불구하고 정예모나 오김은 다 대학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 드문 인텔리인 거예요. 여자 지식인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자, 지금 해방 직후예요. 오김이의 남편이 과거에 도지사를 했던 인물이에요. 이 남편이 있는데 얘가 도지사를 했던 인물이에요. 도지사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도 도지사 있는 거고 시장인 거예요. 시장. 시의 짱, 도의 짱인 거예요. 근데 일제치하 때 도지사라고 하는 거는요, 평범한 사람일 거 없어요. 일제 협조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친파예요. 자, 당연히 정예모도 남편 있죠. 남편 있는데, 자, 아이고 너무 쪼개요. 얘가 나이가 비슷해요. 반면에 오김이 남편은 15에서 20살 정도 이상 많아요. 지금 현재 오김이가 40대 초반에서 중반? 훌쩍 넘었으니까 한 중반 정도 되는데 남편은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5 이상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7, 8였을 거라고 했죠? 근데 해방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나요? 반민특위라고 해가지고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을 재판하고 막 그랬어요. 남한 쪽의 경우에는 감옥에 보냈고요. 이북 쪽에 같은 경우에는 즉결 심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아우지로 보내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한번 그 겁을 먹어서 어쨌든 쓰러졌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오김이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일단 저걸 좀 더 읽을게요. 그런데 자 있어요. 요렇게 갈등 관계예요. 여기서 자, 제목이 두파산이잖아요. 두파산인데 방금 우리 읽은 거 보면 자, 과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매달리며 오랜 친구를 경제로 이용하는 이속을 잘 오김을 했죠. 얘는 이 오김이는 두파산이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얘는 윤리적, 도덕적 그 보기에 나와요. 정신적 화산이에요. 반면에 정예모치는 경제적,
물질적 파산이에요. 경제적, 물질적 파산이에요. 여기는 물질적, 여기는 정신적 파산이에요. 오케이. 그 보기를 읽으면서 그런 관계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오김이 아까 밑줄 쳤고 얘는 윤리적, 정신적 파산. 그 다음에 오김과 사이는 전직 교장이라는 새끼 하나 나오죠? 전직 교장이에요. 전직 교장. 진짜 지금 교장 아니에요. 수학교 때 교장인 거예요. 수학교 때. 응? 얘도 7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자, 구체적인 줄거리 상황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 여기 찾아낼 수 있는 거 찾아낼게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의 모친의 삶은 그녀가 애초에 의도했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밑줄이에요. 자, 정리 뭐예요? 밑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기계적 과정으로 전락 밑줄이에요. 물질적, 경제적 파산이에요. 자, 이를 통해 두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맨 위에 두 파산은 납표되어 있고 여기는 작은 따옴표 있죠? 자, 위에 거는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작은 따옴표는 두 파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뜻이에요. 작은 따옴표가 여기서 용어를 뜻해요. 두 파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해방 직후에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즉 밑줄이에요. 경제적 파산 누구? 정리모. 정리모. 그 다음에 정신적 파산 오김이에요. 을 맡게 된 인간 분상을 표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아까 그 보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해방 이후에 혼란한 사회상을 했죠. 그죠?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속에서 윤리성까지 파괴되고 있다, 파산나고 있다라는 걸 비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의식에 부합하는 인물은 예. 응? 줄거리는 본문 읽으면서 할게요. 응? 본문 읽으면서. 문제 4번 여기 읽고 밑에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으면 고르는 거고요. 응? 3번 같은 경우에 기업부터 미음까지 쭉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칩시다. 응? 자, 여러분이 문제를 냈는데 소설에 뭐 두 페이지를 줬어. 그러면 기업부터 미음까지 기호를 나누어서 달겠어요? 한 단락에 몰빵해서 달겠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푸셨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잖아요. 이게 단락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던가요? 특정 단락이 몰빵되어 있던가요? 골고루 나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밑줄을 어디다 긋겠어요? 중요한 데 긋겠어요? 너무 다양한 거 주면 중요한 곳에 긋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곳에 긋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곳에 긋지 않겠어요? 소설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밑줄 치고 그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부터 미음까지 밑줄 치는 것만 5줄 쫙쫙쫙 골라도 줄거리가 들어와요. 어?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공간이 두 군데가 나오네요. 길바닥과 구멍가게가 나와요. 그 공간의 역할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상황 파악을 해야지. 인물들이 뭘 하는지 거기서 그거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A와 B는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뭘 요약했느냐를 찾는 문제네요. 170쪽. 오래 걸렸지만 읽을게요. 자, 본문 봅시다. 뒤에 거는 빠르게 갈등 주시를 할게요. 원체 예쁘장한 쌍판이긴 하지만 쌍판 비속어예요. 쌍판 뭔지 여러분 알아요? 쌍판 뭔지? 얼굴 마스크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아까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주제 쪽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되긴 돼요. 다 되긴 했는데 제목이 두 파산이니까 둘 다 주인공이죠. 그 중에 얘 쪽이 주인공이고 얘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물질적 파산이 아니고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의 정신적 파탄, 윤리성의 상실, 이게 지금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 작가의 시선이
오김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얼굴이라고 안 하고 쌍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적 시각을 보여나올 수 있어요. 원체 예쁘다는 쌍판이라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만 자, 그거 성격 제시. 직접적 성격 제시예요? 간접적 성격 제시예요? 쌀쌀한 편이다? 직접적 성격 심리 제시예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보던 오기미는 아니다. 대체로 이게 그 정예모가 초점화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정예모친 입장에서 쓰거나 오기미 입장에서 쓰거나 이렇게 조금씩 번갈아 가요. 초점화자로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정예모친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터 자 이거 못 찾는 애들 있더라. 네 영감은 어째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돌리기도 하고. 이거 못 알아듣는 애들 있더라. 거기 내 영감 누구예요? 뭐 떨어뜨렸어요? 찾았어요? 뭐 떨어뜨렸습니다. 찾았어 못 찾았어? 아 이거구나. 이따 내줄게. 아유 이거 이거 떨어졌구나. 그럼 찾아야지. 네 영감 누굴까요? 여기 못 찾는 학생들 있더라. 네 영감 누굴까요? 여기는 지금 오기미가 정령 모친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나도 모르게 말할 뻔했다. 들었나요? 네 영감 어쩜 이렇게 자꾸 젊어지냐? 거기 배우 너희 아씨 어머니 같다야 이런 거예요. 그럼 네 영감 누구예요? 정예모. 의? 남편. 그죠? 얘는 아빠 아니에요. 아빠라는 애들 있더라고. 아니에요. 남편. 야, 네 남편 왜 이렇게 자꾸 젊어지냐? 근데 남편이 비하면 너희 아씨 아줌마 같다야. 엄마 같다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얘 남편은 부었어요 지금. 20살 많아요. 그러니까 한편 뒤에 보면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나오지만 실제로 부러운 거예요. 얘가 부러워요. 저번에 안 해주겠죠? 하면서 할게요. 하고 새롱새롱 뭐 이거 모른다고 못 풀진 않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는요. 방정맞게 까불며 짓거림 이런 뜻이에요. 방정맞게 까불며 짓거림. 방정맞게 까불며 짓거림.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은 누구예요? 오금이 남편이에요. 쓸쓸히 사는 오금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만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 나왔어요. 어떤 공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앞뒤 줄거를 보시면 돼요. 젊은 서방을 불초내. 젊은 서방 자동차 붙여있죠? 오기미가 쓴 말을 갖다 인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젊은 서방이라는 말을 들춰내는 것을 보고 정리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직접적 심리 제시, 간접적 심리 제시, 직접적 심리 제시예요. 늙은 영감에 넘들어 나오던 젊은 서방으로 떠들어오나 하고 정명무친도 비꼬아주고 싶었으나 그러면 위에 거 어디라구나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비꼬았다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안 했어요. 싶었으나 열을 지어서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거 무슨 객설이야? 객설? 쓸데없는 말 싱거운 말이에요. 쓸데없는 싱거운 말 객설이에요. 하고 달래면 나무라면 끌고 가려 했다. 그래도 곱게 먹게 내가 생각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 늘어둔 늙은 영감에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애는 요거 좀 단단히 봐야 정신할 거다마는 제사정보가 싼 별리 이자에 밑줄 치세요. 싼 별리에 좋은 자국 밑줄. 가장 밑줄이에요. 을 시시에 받침 밖에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놈 같은 삐짝이 아니고 뭐냐? 자 지금 여기 얘기만 들어서는 나쁜 형 맞죠 이거? 그죠?
근데 그건 아니고 얘기해야 돼. 어쩔 수 없다. 자, 정예무가 오김에게 빚을 졌어요. 여기서 끌어들였는데 특히 이제 친구한테 돈을 끌어 쓴 거예요. 끌어가지고 문구점을 하고 있어요. 그 문구점에 얘가 자본 투자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애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냥 동업한 걸로 하면 이익이 나면 가져가고 이익이 안 나면 안 가져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업자 행세를 하는데 빌려준 돈은 이자는 이자도 또 받아가요.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같이 출자해서 동업을 했어. 그래서 이익이 나면 뭐 투자만큼 쪼개서 갖는다. 그게 맞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져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아가요. 그럼 안 되죠. 이자는 안 받아가든가 이익만 받아가면 둘 중 하나 받아가야지. 근데 이익도 받아가지 이자도 받아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꼬리대금업이라서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카드가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법정 무슨 뭐 최대 금리 뭐 이런 게 따지면 25%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15% 받아요. 싼 게 아니에요. 싼 게 아니고 그 150%인가? 이거는 15%인가? 이게 한 달 이자가 들어온 거야. 한 달 이자가. 어?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원금 뺏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 조사를 못했어요. 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숫자를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좀 잊어먹었어 숫자. 얘가 이미 자 얘들아 조금 요 주거를만 좀 끝낼게. 잠깐 쉽게 10분 쉽게. 여기 끝하고 20만 원 나온 다음에 10만 원을 기억하지.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미 원금은 환수가 됐어요. 원금 이상은 이미 받았어요. 그럼 얘는 떨어져도 되잖아요. 친구인데 그렇지 않아요? 투자한 회수가 이미 이상 끝났으면은 그래 열심히 해. 이거 끝나야지. 이년은 이자를 더 내라고 원금 갚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원금에 가까운 돈 이미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중인데 전직교장은 또 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오김은 이렇게 돈을 빌려줘. 근데 오김이가 또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김이가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얘한테 돈을 받겠는데 응? 저 돈 드리는 대신에 이렇게 돈을 받으시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전직교장한테 여기 주거리 안 나와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세상 물장이 어두워요. 애기야. 어? 그래서 애기들을 상대로 하는 문구점을 하면 사기는 안 나오고 먹고 살것 같긴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얘가 하고 있는 문구점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빚이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좋아요. 그럼 내가 이쪽을 돈을 받거나 아니면 가게 리뷰 받는 걸 하죠. 이렇게 하고 그런 꼼수를 뭐랄까 계약 저 그 문구점을 빼서 의제도 감기는구나 여기서 쉽게 뺏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어? 그 전입교장은 탐만 나무 와가지고 장사는 잘 되는지 어떤지 이거를 막 살펴봐요. 어? 맨 나중에 결국은요 이 가게가 통째로 양국 넘어가요. 거기 문구점에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망한 거니까. 그러면 그 남편도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사실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는요 중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자인 거예요. 고등학교 적어요. 고등학교만 나도 진짜 고학력자인 거예요. 전문학교는 더 고학력자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관공서라든가 등등이 다 일자리를 얻게 됐었어요. 시험도 필요 없으면 인맥으로 다 돌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정당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인이에요. 드문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대학생이니까. 얘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얘는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와가지고 정영유하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오김이가 말이야. 요즘 자동차가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돈도 많고 하니까 자동차를 욕심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지금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칠 생각을 해. 그럼 정명훈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친구 사기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마. 그래도 친구인데. 이래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2년 안 그래요. 근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솔직히 얘는 물질적 파산도 되지만 정신적 파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대학 1학년 때가 그때 독서 2학년 때구나. 토론할 때 한 거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건 그냥 우리끼리 한 말이고요. 얘는 물질적 파산, 두 사람은 윤리적, 정신적 파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 한두 줄만 더, 시간 지나버렸구나. 좀 10분 좀 주무세요. 45분 요 정도 들어올 테니까 주무세요.